저는 그날 며느리와 함께 등산을 가게 된 것을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립니다. 오랜만에 아들 부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넌지시 말을 꺼냈을 때 며느리가 먼저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요즘 다니는 산이 있는데요. 공기도 정말 좋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조용히 산책하기 딱 좋거든요. 며느리의 이런 말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평소에 며느리와 둘만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등산 준비를 하면서도 이것저것 챙겨주고 제가 새로 산 등산복을 입고 나오니까 어머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라며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와의 관계가 항상 편하지만은 않았는데 그날은 왠지 며느리가 저를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산에 도착해서 등산로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데 정말 공기가 맑더라고요. 도시에서 살다 보니 이런 자연 속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셔보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제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주었고 중간중간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며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완만한 길이었는데 점점 올라가면서 길이 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들이 많아지고 경사도 급해져서 조금씩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워낙 세심하게 챙겨주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가끔씩 제 팔을 잡아주면서 천천히 가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1시간 정도 올라가니 정말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며느리 말대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어요. 가끔 내려오는 등산객 한두 명 정도만 마주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곳을 알고 있구나 하며 며느리에게 고마워했어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며느리와 좋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평화로운 등산이 곧 악몽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날씨가 따뜻했는데 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얇은 등산복만 입고 왔는데 점점 추위가 몸에 스며들더라고요. 특히 바람이 불 때마다 옷 사이로 찬 공기가 들어와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패딩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한 남색의 두툼한 등산 패딩이었는데 보기만 해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브랜드 로고도 선명하게 박혀있고 재질도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추우시죠? 이거 제가 새로 산 거예요. 어머니가 입으세요. 정말 따뜻해요. 며느리가 자기 옷을 벗어서 제게 입혀주려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추울 텐데 어떻게 자기 옷을 벗어주냐고 했더니 저는 괜찮아요. 안에 얇은 옷도 입고 있고 어머니가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세심한 배려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평소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관심과 배려를 받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죠. 패딩을 입어보니 정말 따뜻했어요. 크기도 저에게 딱 맞았고 바람을 완전히 차단해주니까 몸이 금세 풀렸습니다. 안감도 부드럽고 보온성이 뛰어나서 마치 집에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정말 따뜻하다. 그런데 너는 괜찮겠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전혀 춥지 않아요. 오히려 운동하니까 더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미소가 정말 예뻐 보였어요. 이런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패딩을 입고 조금 더 올라가는데 반대편에서 등산객 한 명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혼자 등산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등산 장비도 전문적으로 갖춰 입은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 남성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 남성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저는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제 바로 앞까지 와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제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그 옷, 당장 며느리한테 다시 입히세요. 그 옷 입었던 사람, 지난주에 실종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하고 되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실종, 이 옷을,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남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싶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성이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접혀진 종이 몇 장이었는데 펼쳐보니 실종자 전단지였습니다. 보세요, 이걸 보시라고요. 남성은 조용하지만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전단지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들 사진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진한 남색 패딩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다 같은 브랜드,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실종됐습니다. 남성의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전단지를 더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고 입고 있는 옷의 디자인과 색깔이 거의 똑같았어요. 특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패딩과 완전히 일치하는 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남성은 한 달 전부터예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특히 이 산 근처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며느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걱정스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어요. 저와 그 남성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분이 며느리세요? 남성이 며느리를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성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옷은 누가 입자고 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며느리가 제가 추워 보인다며 입혀줬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남성은 뭔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당장 그 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며느리한테 돌려주세요. 절대 의심받지 마시고요. 남성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며느리가 위험한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 남성의 진지한 표정과 실종자 전단지를 보니까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왜 이런 일을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남성은 잠깐 망설이더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안전이 우선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절대 의심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남성의 말을 듣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언덕 아래쪽 숲 사이로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등산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등산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무 뒤에 숨어서 위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의 시선이었어요.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입고 있는 이 패딩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눈빛 같았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패딩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반짝이는 금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칼인지 주사기인지 아니면 다른 위험한 물건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방향을 가리켰어요. 그 남성도 제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더니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급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옷을 벗어야 해요. 그 사람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요. 저는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침에 며느리와 즐거운 등산을 하러 나왔을 뿐인데 갑자기 실종 사건이니 위험한 사람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패딩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옷의 라벨이나 장식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전자기기 같은 것이 숨어 있었어요. 크기는 동전만 했지만 무게감이 있었고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보려고 했는데 그 남성이 급히 제 손을 잡더라고요. 지금은 안 돼요. 들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쪽을 흘끗 봤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희 쪽을 보지 않고 있었지만 뭔가 긴장한 것 같은 기색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경직되어 있었고 물을 마시는 동작도 어색해 보였어요. 저 장치가 뭐예요? 제가 속삭이며 물어보니 남성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추적 장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저를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다시 아래쪽을 봤는데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등산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명백히 저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패딩 안쪽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작은 전자기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더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숨겨진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다른 주머니들을 더듬어 보니 정말로 이상한 것들이 더 나왔습니다. 안쪽 가슴 부분에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서 또 다른 기계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크기였는데 표면에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GPS 추적기 같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는데 의료 이송이라는 마크가 찍힌 병원 라벨이었습니다. 글씨가 많이 흐려져서 정확히 읽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라벨이었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5단에 숨어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추적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장치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어떤 표적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그 작은 기계들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이것들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 남성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는 제 손에 있는 것들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역시 그렇군요. 추적장치와 의료용 태그네요. 이걸로 당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중에 의료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료사고로 위장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아마도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서 해치고 나서 의료사고나 자연사로 꾸미려는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 라벨까지 미리 준비해둔 거겠죠. 생각만 해도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예요? 돈 때문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그 남성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장기 밀매예요. 특히 건강한 노년층 여성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요. 가족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외진 곳으로 유인한 다음에 납치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장기 밀매라니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표적이 되었다는 것도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저를 이용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다시 며느리를 봤는데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가면 같아 보였어요.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준 것도 오늘 이렇게 등산을 제안한 것도 그리고 이 옷을 입혀준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 남성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일단 저를 믿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무전기를 꺼내더니 뭔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성이 무전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이 사람이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전기 사용법도 너무 능숙했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도 보통 사람과는 달랐거든요. 제가 혹시 경찰이세요? 라고 물어보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실종 사건을 추적하던 비밀 수사 요원입니다. 이 조직의 수법이 의심돼서 이산에 잠복하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눈빛으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아무 말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그의 말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수사 요원은 재빠르게 무전기로 좌표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스, 여기 알파원입니다. 타겟 발견했습니다. 좌표 북위 37도, 동경 127도, 고도 400m 지점이에요. 피해자는 안전하지만 위험한 상황입니다. 즉시 지원 요청합니다. 무전기에서 작은 잡음과 함께 알파원 메시지 확인. 팀 출동 중 10분 내 도착 예정이라는 응답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고 저는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이 오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의심하고 계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수사 요원은 한 달 전부터 비슷한 패턴의 실종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모두 가족의 제안으로 등산을 나왔다가 실종되었고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죠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특히 이산 주변에서 자주 발생해서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현장을 포착한 거예요. 저는 다시 아래쪽을 내려다봤는데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이제 훨씬 가까이 와 있었어요. 이제 얼굴도 어느 정도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는데 정말 위험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잔인해 보였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보였는데 주사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공범이군요. 수사요원이 망원경으로 아래쪽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아마 당신을 기절시킬 약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에 어디론가 데려갈 계획이었겠죠. 그 말을 듣자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누구세요, 이분은?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수사요원은 재빠르게 길을 물어보는 등산객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척하며 제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걱정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 제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정말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것이 아직도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제가 패딩을 조금 벗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눈빛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어머니, 왜 옷을 벗으셨어요? 추우시잖아요. 말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거 다시 입고 계셔야죠. 감기 걸리시면 큰일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다정하고 상냥한 며느리가 아니라 뭔가 무섭고 낯선 사람 같았어요. 특히 제가 패딩을 벗은 것에 대해 유난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걸까요? 아, 잠깐만 벗어놨어. 너무 더워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네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척하며 제게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걱정은 가짜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슬그머니 제 팔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시 입으시죠. 정말 추워지고 있어요. 그때 수사요원이 기침을 한번 크게 했어요. 아마도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저는 며느리의 손을 살짝 피하면서 잠깐만, 아직 좀 더워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그리고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옷 지금 당장 입으세요. 이제는 아예 명령조였어요.
평소에 공손하고 다정한 며느리는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위협적인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특히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보는 시선이었어요. 제가 주춤하자 며느리가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숲속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튀어나왔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여러 명의 형사들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어요.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곧이어 며느리 주변에도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신도 체포합니다. 장기밀매 조직 가담 혐의로.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와 등산하러 온 거라고요.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적장치, 의료용 태그, 그리고 공범과의 연락 기록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수사요원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체포되면서도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되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아무 감정 없었어요. 그저 번호표 하나일 뿐이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에게 저는 그냥 번호표 같은 존재였다니요.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들이 꿈 같았어요. 아니, 악몽이었죠.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수사요원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이제 안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형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장기밀매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대요. 주로 노년층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 외진 곳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보여준 모든 다정함과 배려는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저를 안심시켜서 경계심을 늦추게 만들려는 계산된 행동들이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건 그들의 수법이었어요. 특정 브랜드와 색깔의 옷에 추적장치를 미리 심어놓고 표적이 그 옷을 입게 만든 다음에 외진 곳에서 납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의료사고로 위장해서 장기를 적출한 후에 시신을 처리한다고 했어요.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서운 계획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본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차갑고 무감정한 표정, 그리고 번호표 하나일 뿐이었다는 말이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쏟았던 모든 사랑과 애정, 그리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차갑게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가족에게 들어온 게 언제부터였는지, 아들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을지, 그동안 저에게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다 계산된 것이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더 무서워졌어요. 제 곁에 그런 위험한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수사요원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만약 그분이 저에게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실종자 전단지 속에 6번째 얼굴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정말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용기를 내어 저에게 다가와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야 하고 깨어진 가족의 상처를 어떻게든 아물게 해야 해요. 쉽지 않겠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누구를 믿든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겠죠. 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분들도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